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깊고 깊은 상월짜기.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 중의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줄기를 따라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들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마을의 정막을 채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함을 주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이 산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이면 산봉우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잠든 용의 코골이 소리라고 믿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집에 살던 한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스울해 자식이 없어 늘 한숨을 쉬며 살았기에 늦게 찾아온 이 아이는 그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아내는 산통을 참으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만 가는데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지붕이 날아갈 듯한 거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바로 그 순간 초가집에서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개 은개 하고 울려 퍼지는 아기의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맑던지 마치 산천초목을 깨울 듯한 기세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도 잊은 채 기쁨에 겨워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산파 역할을 해주던 옆집 할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할머니의 표정이 기쁨보다는 경악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다가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등 뒤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잔부를 가까이 대고 아기의 등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뽀얀 아기의 등 한가운데에는 붉은색의 거대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는 아기의 어깨 쪽을 향해 포효하는 듯 했고 꼬리는 허리 아래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붉은 용 문양 역시 덩달아 붉게 달아오르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니 이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산신령이 노하셔서 괴물을 보낸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시 시골 마을에서는 남들과 조금만 다르게 태어나도 불길한 징조라 여겨 꺼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물며 등 뒤에 용을 업고 태어난 아이는 재앙을 몰고 올 요물로 취급받기 십상이었습니다. 부부는 10년을 기다려 얻은 귀한 자식이었지만 눈앞에 선명한 붉은 용의 형상을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는 갓 낳은 아이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었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오.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아이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에는 이미 용의 저주를 받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침을 뱉거나 힐끔거리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촌장은 부부를 찾아와 그 아이를 마을에 두면 우환이 끊이지 않을 걸세.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옛말에 짐승의 표식을 달고 나온 아이는 부모를 잡아먹고 마을을 불태운다고 했네. 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들여다보았지만 아이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눈망울 아래 감추어진 등 뒤에 붉은 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두었다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촌장의 말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 차라리 물에 띄워보내 운명에 맡깁시다. 하늘이 살릴 목숨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게지요.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자 아내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남편은 헛간에서 튼튼한 나무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미불을 두텁게 깔고 아이가 춥지 않도록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물린 뒤 자신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고운 비단 베네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아가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모진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잘 살거라. 다음 생에는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 우리 품에 안기거라. 아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구니 뚜껑을 덮자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부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을 어귀를 빠져나와 강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산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굽이굽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였는데 밤에 보니 검은 뱀처럼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물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손끝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디 물의 신이시여 이 어린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남편은 나지막이 기도하며 바구니를 강물 한가운데로 밀어보냈습니다. 바구니는 물살을 타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부부는 바구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강가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등 뒤에 용을 품은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차가운 강물 위에 버려져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이를 태운 바구니는 거친 물살에 뒤집힐 듯 말듯 위태롭게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구니가 바위에 부딪힐 나치면 물결이 부드럽게 감싸 안아 피해가게 했고 사나운 물고기들이 다가오면 어디선가 나타난 수달들이 바구니 주변을 호위하듯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연 만물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밤새 강을 따라 흘러내려간 바구니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물살이 잔잔해지는 하류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고 강가에는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는 늙은 노인 한 명이 외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숯을 굽는 가마가 항상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검은 바위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검은 바위 영감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인연을 끊고 수십 년째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학문을 닦던 선비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잃고 가족마저 잃은 뒤 세상을 등지고 이곳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겉모습은 숯검댕이 묻은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영감은 여느 때처럼 숯가마의 불을 조절하기 위해 일찍 잠에서 깨어 강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갈대숲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걸려있는 것이 영감의 눈에 띄었습니다. 해에 저것이 무엇인고 멧돼지가 떠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누가 버린 살림살이인가?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갈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뚜껑이 덮인 나무 바구니였는데 안에서 미세하게 응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은 깜짝 놀라 서둘러 바구니를 물에서 건져 올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울 힘조차 없는 듯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황급히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속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는 숯가마, 옆에 따뜻한 움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숯가마의 열기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영감은 아기의 젖은 베네 저고리를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기를 엎드려 놓는 순간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의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용의 문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놀랐겠지만 학식이 깊은 영감은 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용의 문양을 어루만지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철룡의 인장이 아니던가. 영감은 옛 서책에서 보았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때 하늘이 진정한 왕을 내려보내는데 그 증표로 등 뒤에 붉은 용을 새겨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감은 이 아이가 괴물이 아니라 장차 세상을 구할 귀한 인재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귀한 옥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처럼 버렸구나. 영감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냥의 젖을자와 따뜻하게 든 뒤 숟가락으로 떠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젖이 들어가자 아기는 비로소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굳게 감겨있던 눈을 떠서 영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하여 영감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자 아기의 등 뒤에 있는 용 문양도 햇살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의 무영우잉이라 하자꾸나.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이 되라는 뜻이다. 그리고 네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이 숲이 너의 집이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주마. 영감은 아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숲 전체가 새로운 주인의 등장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은 무용을 안고 다시 움막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세상을 등진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무영은 영감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영감은 무영에게 글을 가르치고 산을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하게 가르친 것은 바로 등 뒤를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영아, 명심하거라. 내 등 뒤에 있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네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네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린 무영은 영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산속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무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배움터였습니다. 그는 다람쥐보다 빠르게 나무를 탔고 곰보다 힘이 셌으며 밤눈이 밝아 올빼미처럼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무영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흐뭇해하고 때로는 걱정했습니다. 아이의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함이 남달라 숨겨두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영감은 잠든 무영의 머리맡에 앉아 오래된 붓을 들어 낡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무영이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될 때를 대비한 비망록이었습니다. 쑥 굽는 가마의 붉은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강물에 띄워 보내줬던 갓난아기는 어느새 훤칠한 키와 떡 벌어진 어깨를 지닌 18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숯 굽는 노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깊은 산속의 맑은 정기를 먹고 자란 덕분에 무영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체력과 날랜 몸놀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영이 산을 탈 때면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고 아름드리 나무를 도끼질 한 번에 넘어뜨릴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았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노인을 공경하고 산짐승들을 벗삼아 조용히 지냈습니다. 노인은 무영이 장성할수록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용의 문양이 더욱 붉고 선명해지는 것을 보며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던 예년과 달리 그 해에는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은 매일같이 대지를 달구었고 마을 앞을 흐르던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고개를 숙였고 마을의 우물마저 말라붙어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만 계속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인심도 점점 흉흉해져 이웃끼리 물 한 바가지를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살던 무영도 마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은 숯을 팔러 간 노인을 기다리며 산 중턱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는데 바람결에 실려오는 사람들의 고통 섞인 신음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산속에서 자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만 타고난 선한 심성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계곡 깊은 곳에 바위를 깨면
물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숯을 팔고 돌아온 노인에게 무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무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무영과 내 말을 명심해라. 영시해라. 너는 절대 저 아래 세상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곧 증오로 바뀐단다. 네가 선한 마음으로 돕는다 해도 네 등 뒤에 용을 보는 순간 그들은 너를 괴물로 몰아쓸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무영을 향한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과거에 겪었던 인간 세상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무영이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무영은 노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타들어가는 마을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자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숨어 있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무영은 노인 몰래 밤에만 마을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금은밤 무영은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소리 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무영은 말라버린 공동 우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두레박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주변을 살핀 뒤 우물 바닥으로 뛰어내려 맨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괭이로도 파기 힘든 단단한 땅이었지만 무영의 손길이 닿자 흙은 마치 두부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는 쉼없이 땅을 파고 들어갔고 마침내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수맥을 건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콸콸콸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자 무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우물을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아낙네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비틀어져 있던 우물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조아람 산신령님이 도우셨나봐 아낙네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들었고 기적처럼 솟아난 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밤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는지 살폈지만 무영이 워낙 감쪽같이 이 일을 처리한 탓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밤마다 산신령이 내려와 마을을 돕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의 떡과 과일을 놓아두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절망에 빠졌던 마을에는 다시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가뭄을 핑계로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입속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줄어들자 자신의 곳간이 덜 채워질까봐 심사가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산신령의 조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어. 물이 갑자기 솟아난 것은 집안이 약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 함부로 마시지 말고 내가 검사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촌장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우물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무영은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고 그 후로도 밤마다 몰래 마을로 내려와 무너진 돌담을 쌓아주거나 밭에 물길을 터주는 등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다녀간 자리에는 항상 큼지막한 바위가 옮겨져 있거나 아름드리 나무가 다리가 되어 가을에 놓여 있는 등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산신령의 존재를 믿게 되었지만 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을 감시하게 했지만
무영은 바람처럼 빠르고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기에 번번이 촌장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촌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탐욕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숯 굽는 노인이 무영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흙과는 다른 마을 논바닥에 찐득한 진흙이었습니다. 노인은 무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무영아, 네가 기어이 밤마다 마을에 내려가는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무영은 깜짝 놀라 변명하려 했지만 노인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힘으로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무영은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갸륵한 것은 안다. 허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선한 의도만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남들과 다른 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특히 지금 마을의 촌장은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다. 만약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된다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게다. 노인은 무영에게 세상의 이면을 가르쳐주며 간곡히 타일렀습니다. 무영은 노인의 걱정 어린 말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쓰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무영의 눈빛을 읽고 더욱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뭄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비는 충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곡식을 빼앗다시피 가져갔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고 사람들은 밤마다 나타나던 산신령이 촌장을 혼내주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원성은 촌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촌장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읍내에 있는 관에 연락하여 마을에 수상한 도적대가 출몰하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관에서는 곧 조사를 위해 포졸들을 파견하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밤 무영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산에서 내려다본 마을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촌장의 하인들이 늙은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쌀자루를 빼앗아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통곡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와 무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저런 불의를 보고도 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무영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돕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영은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 더욱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무영은 바람을 가르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촌장의 곡간이었습니다. 그는 촌장이 부당하게 빼앗은 곡식들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촌장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 앞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에게 그 정도 담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도약하여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붕 위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곡간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무영이 손에 힘을 주어 비틀자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영은 쌀가마니를 한 번에 2-3개씩 어깨에 메고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촌장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촌장은 곡식을 훔치러 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곳간 주변에 하인들을 매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무영을 포위했습니다. 촌장이 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쥐새끼 같은 놈. 내 놈이 바로 마을을 현혹하던 산신령 행세를 하던 놈이냐. 촌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무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영은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촌장이 애꿎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내 놈이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을 돌려주려 했을 뿐이다. 무영의 목소리는 굵고 힘이 있었습니다. 촌장은 콧방귀를 뀌며 손짓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반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 힘을 조절하며 방어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오면 가볍게 피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부드럽게 밀쳐내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무영의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등 뒤에 붉은 용 문양의 일부가 횃불 아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등 뒤에 붉은 뱀 같은 게 있어. 싸움이 잠시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무영의 등 뒤로 쏠렸습니다. 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횃불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꿈틀거리는 듯한 붉은 용의 형상을 본 촌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곧이어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청년을 요물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것 봐라, 사람의 몸에 짐승의 문신이 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거나 강물에 사는 이무기 새끼가 분명하다. 촌장의 외침에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촌장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염내지 마라. 요물은 불을 무서워한다. 횃불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가져와라. 촌장의 명령에 하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그물을 던지고 횃불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빈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물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은 사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 무영을 짓눌렀습니다. 무영은 힘으로 쳐낼 수 있었지만 등 뒤에 용이 드러난 이상 더 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포박당한 무영을 보며 촌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길 것이다. 마을에 요물이 나타났다고 알려라. 같은 시각 산속의 움막에서 잠을 설치던 숯 굽는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까마귀가 밤중에 울어대고 숯가마의 불이 이유 없이 꺼지는 등 흉흉한 징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무영의 빈자리를 확인하고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내 이럴 줄 알았는데. 노인은 주저앉아 탄식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비단 베네쩌고리와 노인이 평생을 간직해온 낡은 서찰 한 통, 그리고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이것들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은 전례 없는 소란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잡힌 괴물을 구경하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무영은 굵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의 상체는 옷이 찢겨
거의 드러나 있었고 등 뒤에 있는 붉은 용 문양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정말 용이야. 사람 등 뒤에 저런 것이 있다니. 분명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신령이라 부르며 칭송하던 이들이 눈앞에 드러난 낯선 모습에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촌장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무영을 철저히 악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이 바로 우리 마을에 가뭄을 몰고 온 요물입니다. 밤마다 몰래 내려와 우물을 건드리고 땅을 파헤친 것이 다 저 흉측한 등 뒤에 뱀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촌장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지만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곡식을 훔쳐가려던 것을 내가 잡았습니다. 만약 잡지 못했다면 저 요물이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호기심에서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억울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노인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촌장이 급히 전가를 보내 불렀던 관아의 사또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가마 위에서 거만한 자세로 부채질을 하며 내렸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게 생긴 눈과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고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촌장은 굽신거리며 사또 앞으로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날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흉악한 요물을 잡아 대령해 놓았습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무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또와 흙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무영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또는 무영의 얼굴을 훑어보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이 요물이라고 그저 힘 좀 쓰게 생긴 촌놈 아니냐. 하지만 사또가 무영의 등 뒤로 돌아가 용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문신이 아니다. 조정에 영모의 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희귀한 구경거리를 잡았다고 상부에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또에게 무영은 그저 자신의 출세와 부를 채워줄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등 뒤에 있는 그 흉한 그림은 무엇이냐? 내 놈이 흑마술을 부려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술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쌀을 나누려 했을 뿐입니다. 무영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감히 천한 죄인이 관원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려 했는지 실토할 때까지 뼈를 부러뜨려 주마.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무영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굵은 나무로 만든 주리틀이 무영의 다리 사이에 끼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 특히 무영에게 은밀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훔쳤지만 서슬퍼런 사또와
촌장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팽팽한 긴장감이 광장을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숯 굽는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날다람쥐처럼 산을 탔던 그였지만 세월의 무게와 노쇠한 육체는 그의 발목을 자꾸만 잡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한 허기짐과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그를 괴롭혔지만 노인은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 안은 낡은 괴짝이 마치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무영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단서가 들어있었기에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무영아. 이 아비가 가고 있다. 노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가시덤불의 옷이 찢겨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마을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시 마을 광장 포졸들이 무영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무영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흐르자 등 뒤에 용문양이 더욱 붉게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독한 놈이로구나. 더 세게 틀어라.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촌장은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사또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저놈은 껍질을 벗겨도 시원찮을 놈입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영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아버님을 다시 뵙지 못하고 나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요물로 기억되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 그때 하늘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광장의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고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영의 고통에 하늘이 분노하여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웅성거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아니면 정말 저 청년이 용의 아들이라 하늘이 노한 것인가. 불안감이 군중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도 흠칫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날씨 따위에 현혹되지 마라. 어서 저놈의 자백을 받아내라. 고통은 극에 달해 무영의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군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 형벌을 당장 멈추시오. 쉰 목소리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명이 땀과 흙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숯 굽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포졸들을 밀치고 광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촌장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는 또 뭐야? 저놈과 한패거리인 숫쟁이 영감이 아닌가, 여봐라. 저 영감도 당장 잡아 묶어라. 포졸들이 노인을 잡으려 다가오자 노인은 품에 안고 있던 괴짝을 높이 들어 올리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물러거라. 감히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손을 대느냐. 노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군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포졸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또 당신이 진정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보아야 할 것이오. 저 아이는 요물이 아니오. 사또는 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과 달리 노인의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그 괴짝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큰 소리냐. 만약 별것 아니라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비단, 베네 쪼고리와 옥으로 만든 파에, 그리고 누렇게 바랜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옥패를 꺼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옥패에는 구름 속을 노니는 용의 문양과 함께 왕실, 왕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은 감히 소지할 수 없는 왕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옥패를 받아 들었습니다. 묵직한 옥패의 감촉과 정교한 조각은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진품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 무영은 18년 전 궁중의 암투 속에 억울하게 버려진 왕손이요. 등 뒤의 붉은 점은 저주가 아니라 왕실의 적통임을 상징하는 천룡의 인장이란 말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물인 줄 알았던 청년이 왕의 자손이라니 믿기 힘든 반전이었습니다. 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어디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저런 산속 숫쟁이가 왕손을 키웠다니 말도 안 된다. 촌장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또 역시 혼란스러워하며 노인과 무영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개의치 않고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당시 승정원 일기로 추정되는 문서의 필사본과 아이를 부탁한다는 산파의 혈서였습니다. 노인은 비장한 목소리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를 사람이 버리려 하니 훗날 이 아이가 돌아와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노인의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무영은 고통 속에서도 노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지켜져야 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물과 함께 등 뒤의 용문양은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묶여있던 밧줄을 태울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만약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왕손을 형틀에 묶고 고문한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사또는 악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18년이나 지난 일이다.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으면 그만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또는 증거를 인멸하고 두 사람을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 문서는 조작된 것이며 옥패 역시 훔친 것이 분명하다. 저 늙은이와 요물을 당장 참수하여 민심을 수습하라. 사또의 고함에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무영의 내면에서 깊은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과 평생을 숨어 지내야 했던 자신의 운명,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는 노인에 대한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만. 무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선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빗물은 무영의 몸을 적시고 붉게 달아오른 등 뒤에 용문양 위로 흘러내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포졸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무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에 압도되어 칼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또와 촌장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무영을 묶고 있던 밧줄은 빗물에 젖어 느슨해지더니 무영이 힘을 주자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유가 된 무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빗물과 함께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전설 속의 용신이 강림한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과 함께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색 없이 메마른 대지를 적셨고 광장의 흙먼지는 순식간에 진흙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영이 끊어진 밧줄을 바닥에 떨구고 천천히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붉게 타오르던 용의 문양은 빗물에 젖어 더욱 신비로운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사또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졌고 머리에 쓰고 있던 관모마저 벗겨져 뒹굴었습니다. 무영은 사또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고 먼저 빗속에 쓰러져 있는 숯 굽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무영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사자후와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감격에 겨워 무영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영이 노인을 안전한 처마 밑으로 모신 후 다시 몸을 돌려 사또와 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무게감은 천냥 빚을 진 사람의 마음처럼 무겁게 압박해 왔습니다. 사또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뭐 하고 있느냐? 저놈을 당장 배라니까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느냐?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비와 무영의 기세에 압도된 그들은 칼을 칼집에 꽂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자연의 분노와 명백한 진실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권력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사또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진정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라면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아픔을 살폈어야 했다. 가뭄에 고통받는 이들의 쌀을 빼앗고 진실을 덮으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옆에 있던 촌장은 무영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또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게 변명하는 촌장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동안 촌장의 서슬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빗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저런 탐관오리들은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라고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다. 우리 쌀을 돌려내라. 가뭄에도 제 배만 불린 도둑놈들. 사람들은 진흙을 집어 사또와 촌장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아닌 진흙이었지만 그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매섭고 치욕적인 민심의 매질이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관리가 아니라 성난 군중 속에 고립된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 이놈들 내가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허세를 부렸지만
포졸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손을 더럽힐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비를 내려 옳고 그름을 가렸으니 저들은 스스로의 죄업을 안고 떠나게 하십시오. 무영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무영은 사또와 촌장을 향해 마을 밖을 가리키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마시오.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하늘의 용서가 없을 것이오. 사또와 촌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흙탕물을 튀기며 마을 어귀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을 광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져 보슬비로 바뀌었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했던 청년이 사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은인이자 고귀한 왕손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손님, 이 늙은이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사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황급히 할머니를 일으켰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들께서 무릎을 꿇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비가 와서 가뭄이 끝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영의 겸손하고 자애로운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영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송을 받는 대신 묵묵히 찢어진 옷을 여미고 숯 굽는 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영은 노인을 업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가시지요. 따뜻한 불을 쬐셔야겠습니다. 무영이 노인을 업고 걸음을 옮기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붙잡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보내드리면 저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나서서 무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촌장이 도망간 지금 마을의 곳간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의 빗장도 함께 열고 싶어 했습니다. 무영은 난처한 듯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허허 웃으며 무영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무영아, 이분들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시장기가 도는구나. 노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을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촌장의 곳간에서 쌀과 보리를 꺼내어 가마솥에 앉혔고 여자들은 텃밭에서 갓 돋아난 채소들을 뜯어와 씻었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그친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광장 한가운데에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비 내린 뒤에 맑은 공기와 어우러져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무영은 모닥불 개 앉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의 등은 이제 든든한 보호막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정말로 용을 보셨습니까? 등 뒤에 있는 거 말입니다. 무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은 내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무영의 재치 있는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일원이자 모두가 기댈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드디어 큰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촌장이 독차지했던 곡식으로 지은 하얀 쌀밥과 아낙네들이 정성껏 끓인 된장국, 그리고 막밭에서 따온 풋고추와 된장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 앉았습니다. 무용과 숯 굽는 노인은 가장 상석에 모셔졌습니다. 자, 듭시다. 이 귀한 비와 귀한 손님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마을 어르신의 선창에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가뭄과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즈음 노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닥불 불빛에 비친 무영의 얼굴은 늠름하고 듬직했습니다. 무영아, 이제 너의 자리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 이 마을에서의 인연은 소중하지만 너에게는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다. 노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영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왕궁의 화려한 자리보다 아버님과 함께 숯을 굽던 그 산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무영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려주신 하늘과 아버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은 늦도록 불을 밝히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무영이 산속에서 겪었던 멧돼지와의 무용담 노인이 젊은 시절 겪었던 한양 이야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뭄 동안 겪었던 고생담들이 두서없이 오갔습니다. 이야기 도중 누군가가 가져온 탁주 한 사발이 돌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비온 뒤에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모닥불과 사람들의 온기로 인해 광장은 훈훈했습니다. 무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던 기억도 깊은 산속에서의 외로움도 모두 씻어내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나둘씩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까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마을의 아침은 세상이 처음 열린 날처럼 눈부시게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밤 그토록 세차게 퍼붓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쳤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시들어가던 나무와 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록빛 생기를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은 오랜만에 맑은 물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내려갔고 처마 밑에 맺힌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아침을 깨우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갈라졌던 논바닥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말라 죽어가던 작물들은 빗물을 머금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풀 냄새가 섞인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하여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무영우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걷어붙인 소매와 흙 묻은 바지 차림으로 마을의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왕손님, 어찌 귀한 몸으로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이리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촌장의 횡포와 가뭄에 시달려 뼈만 앙상한 노인이 농기구를 뺏으려 하자 무영은 부드럽게 손을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라 한들 백성의 집이 무너진 것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담장은 제가 쌓을 테니 어르신은 가서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더 드십시오. 무영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힘찼습니다.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려 제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전설 속의 용이 아니라 듬직한 이웃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하루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무영이 솔선수범하여 일을 시작하자 마을의 젊은 장정들도 덩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비바람에 날아간 지붕을 엮고 토사가 밀려온 마당을 쓸어내며 끊어진 길을 다시 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먹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영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은 더 이상 유물의 표식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일하는 무영의 곁을 맴돌며 용형님, 장사형님 하고 부르며 따랐고 무영은 땀을 닦으며 아이들에게 빙글에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스한 풍경이야말로 무영이 진정으로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숯 굽는 노인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촌장이 버리고 간 비단 방석 대신 거친 멍석이 깔려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영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영이 지닌 천룡의 인장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그는 더 이상 산속에 숫쟁이 아들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탐관오리가 판치는 이 난세에 하늘이 무영을 내려보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쌈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무영이 어릴 때 처음 깎아주었던 나무 호루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녀석 참으로 잘 자라주었구나. 대견하고 또 대견하다.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마을의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땀에 젖은 몸을 가을물에 씻고 다시 광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제의 잔치가 축하의 의미였다면 오늘의 저녁은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집집마다 가장 아끼던 씨암탉을 잡고 귀하게 보관하던 꿀단지를 꺼내와 풍성한 상을 차렸습니다. 무영의 앞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이 놓였습니다. 무영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 마을의 우물가에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밥상머리에 머물 것입니다. 무영의 진심 어린 말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무영은 숯 굽는 노인과 단둘이 밤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오솔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막을 깬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무영아, 궁으로 가거라. 가서 썩어빠진 조정을 바로잡고 힘없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거라. 네가 이 마을에서 보여준 그 마음 그대로라면 너는 성군이 될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함께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제 고생은 그만하시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다. 무영이 간곡히 청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흙에서 와서 흙과 함께 사는 숫쟁이다. 화려한 궁궐은 내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서 네가 돌아올 때 쉴 수 있는 그늘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숯을 구울 것이다. 가마의 불을 지키며 너를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주마.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무영은 노인의 거친 손등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거두어 생명보다 귀하게 키워준 분. 왕손이라는 신분보다 더 귀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준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우는 무영의 등을 토닥이며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자장가 같은 목소리로 달래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대장부가 뜻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눈물은 짐이 될 뿐이다. 등 뒤의 용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걸어가거라.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무영을 배웅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또가 도망치고 며칠 뒤 소문을 들은 인근 고을의 양심 있는 관리들이 무영을 모시기 위해 가마를 가지고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화려한 가마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내 두 다리가 멀쩡한데 가마가 무슨 소용입니까? 백성들의 땅을 내 발로 밟으며 가겠습니다. 무영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보찜 하나만 달랑맨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옷으로 가리지 않아도 될, 그러나 굳이 과시하지도 않는 용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영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부디 몸 성히 가십시오.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메아리가 되어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무영이 떠난 뒤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무기력하고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촌장이 쫓겨난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선출한 덕망 있는 어르신이 자리를 잡았고, 촌장의 굿간은 마을 공동의 창고가 되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는 데 쓰였습니다. 무영이 파놓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항상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용정 롱징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숯 굽는 노인은 다시 깊은 산속 움막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산을 오르며 노인에게 먹을거리를 전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가끔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에게 무영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또놈이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말이야. 노인의 이야기 소리에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은 풍년이 들어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로 출렁거렸습니다. 무영이 떠나고 몇 년 후 한양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억울한 죄인들을 풀어주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왕의 이름을 듣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비, 오는 날의 기적과 따뜻했던 저녁 식사의 온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무영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여기에서처럼 따뜻하고 강건하시기를. 그들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천리밖 도성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숯 굽는 노인은 가마 앞에서 불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그러나 여전히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 골룡포가 아닌 허름한 선비 복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눈을 비비는 노인에게 청년은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이 잠시 나라시를 잊고 고향과도 같은 이곳의 흙냄새와 아버지의 온기를 찾아 몰래 다녀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숯가마의 붉은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움막에서는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그들의 재회를 축하하듯 찌르르 찌르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등 뒤에 용을 품고 태어났으나 버림받았던 아이는 사랑으로 길러져 다시 세상을 품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남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척박한 땅에서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마른 하늘에서도 단비가 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머리맡에도 무영이 남기고 간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달빛은 고요히 당신의 꿈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예시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테니까요. 깊고 푸른 밤, 평화로운 마을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잠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